지금 제 손에는 아무런 쇠사슬도 없습니다. 두만강을 등지고 쫓기던 그 발소리도, 철창이 닫히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울립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합니다. 배꼽까지 차오르던 강물의 냉기, 굶주린 채로 눈길 100리를 걷던 그 밤, 그리고 끝내 다시는 보지 못한 어머니의 뒷모습이. 저는 본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 두만강을 7번 건너게 되었는지, 교화소 철창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 7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위해 걸었던 길, 그 길이 제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다음 역은 통일입니다. 내리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콩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어제보다 낫지 않네? 콩이 많은 뭐하네. 양이 양이어야지. 이거 먹고 오후 동원 나가면 다리가 버티기 하겠어? 1997년이었습니다. 그 해를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좋아 고난의 행군이지 사람들이 무리지어 굶어 죽어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역전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아침에 멀쩡히 지나치던 이웃이 저녁이면 싸늘한 몸으로 발견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음식 아닌 음식을 입에 넣으며 하루하루 숨 가쁘게 버티던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지금도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집니다. 저는 그 시절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셨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여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 앞에 효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소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대학은 군대식으로 편제가 짜여 있습니다. 소대, 중대, 대대로 나뉘고 소대장이란 한 개 학급 25명에서 30명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학습, 조직생활, 규율, 동원, 학급이 잘하면 소대장이 칭찬을 받고 학급이 못하면 소대장이 욕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공부도 하기 바쁜데 25명의 학습과 생활과 규율까지 챙겨야 하니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젊은 패기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학급을 대학에서 제일 실력 높고 규율 바른 학급으로 만들겠다는 열의가 넘쳤습니다. 기울인 노력만큼 실제로 우리 학급은 여러 면에서 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통강 냉이에 도토리가 절반 섞인 한 공기의 기숙사,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추위 속에서도 교양자의 위치에서 생활하려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직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앞에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기숙사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색이 온수난방이 된다는 기숙사였지만 실제로 온수가 나오는 날은 1년에 한두 번이나 될까 말까 했습니다. 식사라고 내오는 것도 통강냉이에 도토리가 절반씩 섞인 반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집에서 돈을 붙여주어야 장마당에서 따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전국이 다 굶어 죽어가는 판에 자식 대학 공부시키겠다고 정상적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집안 방조 없이 대학 생활을 버텨낸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 반면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가정 배경 하나와 어디에 줄을 댔느냐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입학해서는 빈둥거리며 호의호식하는 꼴을 눈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 이런 격차가 버젓이 존재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눈에서 불이 일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러던 제 머리에 처음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 학급의 한 여학생이 대학을 그만두면서부터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수제 소리를 듣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보다 못한 사람들이 배경 하나로 대학에 들어와 멀쩡히 다니는데 왜 진짜 수재가 밥도 못 먹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말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건 모두가 함께 겪는 일이라 쳐도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는 가볍고 누구에게는 목숨처럼 무겁게 짓눌리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학부에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수 선생님,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무리하시면 아이 됩니다. 아유, 됐다 일 없다 자네가 뭘 가서 수업 준비나 하라. 대학 강단에서 근 20년을 보내신 분으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의 생활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위탈이 심해 수업 중에도 몰래 약을 드셨고 집에는 석탄이 떨어져 추위에 떨며 지내셨습니다. 뗄 거리가 없어 하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직접 등에 배낭을 지고 석탄을 날라오시는 걸 봤습니다. 사회가 우대해야 하고 인민들이 존경해야 할 지식인이, 그것도 20년 경력의 노 교수님이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인텔리들을 진심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안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대학으로 돌아오면 꼭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석탄이 없어 고생하신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제가 직접 앞장서서 석탄을 실어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런다고 교수님 처지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요. 그 교수님은 정말로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그 시절 일부 대학 교원들은 벌써부터 학생들과 공모해 부정행위를 하고 뇌물을 챙기는 짓을 했지만 그 교수님만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부의 부학장으로서 저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뒤를 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잊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사신 그 교수님의 생활이 누구보다 어렵다는 현실이 저를 더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바르게 살수록 손해를 보는 건가? 그렇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산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닿은 국경지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사셨습니다. 기능도 높고 경력도 20년이 넘은 솜씨,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루 100원을 버시면 국수 2kg을 사고 조금 더 버시는 날이면 채소도 사고 양념도 사셨습니다. 온 식구의 목숨이 어머니 손 하나에 달려 있었으니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두 다리는 항상 부어 있었습니다. 파마약에 손가락이 짓물러 빨간 피가 새어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세상에 내세워 주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식구는 할머니까지 5명이었습니다. 그 5명이 모두 어머니 손 하나를 믿고 그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사업소에서 책임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직급도 있고 기술도 뛰어나셨지만 기름이 없어 자동차가 다 멈춰선 판에 아버지인들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국난을 겪고 있다는 선전을 믿으시고 난국을 타개하려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자동차 대용 연료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시기도 했고 어떻게든 종업원들을 살려보려고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입속을 채우는 행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좋고 직급이 있어도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높은 편이라던 아버지 월급이 그냥 종이 위의 숫자로만 남아있는 동안 집 살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 나대로 공부한답시고 부모님이 모아 보내주시는 돈이나 받았으며 나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목석 같던 마음도 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도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싹 텄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으니 직업적인 장사도 할 수 없었고 어디 가서 뼈 빠지게 일하려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그만둘 수는 더구나 없고 계절에 맞게 능력에 맞게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하는 것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기야, 그때는 그것이 조국에 대한 배반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한 마지막 길이었으니까요. 우리 마을에 진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11살짜리 사내 아이였는데 평소에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유독 잘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딱하게 느껴져 남달리 대해줬습니다. 진호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11살짜리 아이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새벽에 주먹밥 하나 싸서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면 저녁 무렵에야 나무 한 대를 끌고 내려오는 아이였습니다. 그 광경이 남보기에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물론 그때 학교에 가지 않고 나무하러 다니는 아이들은 많았지만 진호처럼 집에서 가장 역할까지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중국을 제 집 드나들듯 건너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중국 다녀오면 밥이랑 옷이랑 줘요. 어렵지 않아요? 네가 정말 길을 안단 말이디? 예.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두만강을 건너가면 중국 변경지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옷도 주고 쌀도 주고 어떤 때는 돈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렇게 얻어온 것들로 아픈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안 저는 대학 소대장이랍시고 허울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제 첫 번째 중국행은 이 아이가 안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만 하던 행로를 바꾸어 집안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고 공부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선 경비대가 빼곡히 진을 친 두만강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절친한 친구 리재혁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나이가 엇비슷하고 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직물공장 사로청 위원장이었고 저보다 사회물도 많이 먹은 친구였습니다. 장가도 가고 아이도 있는 몸이라 웬만한 일에는 손도 대지 않는 신중한 친구였는데 그날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없이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기수야, 내 속 타는 일이 있다. 오늘 너하고 좀 토론해보자고 왔다. 사연인즉 자기 사촌 여동생한테 처녀 둘이 찾아와서 중국에 보내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고민할 게 있어.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네? 그런 일이 기캐 쉬운 줄 아네? 난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날 믿고 부탁하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네가 아는 데라도 있으면 좀 도와줘라야.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조선에서 그런 일은 인신매매로 몰려 엄하게 처리됩니다. 걸리기만 하면 목이 달아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삼엄한 경비대의 눈을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친구의 무거운 부탁을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라, 걸리면 한 번 죽지 2번 죽으랴.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처녀들을 만나봤습니다. 나이는 21~22살, 하나같이 반반하게 생긴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이만저만 딱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이제는 도저히 더는 살 수 없어 중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중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헌옷에 겨울 신발을 신고 진호를 데리고 그 처녀들과 함께 모험의 길에 나섰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당부를 미리 해두고서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결심이 얼마나 큰 용단이었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잘못되어 잡히는 날에는 목이 달아나는 것이요, 성공한다면 약간의 돈을 손에 켕 수 있는 그야말로 운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도깨비 같은 짓을 하러 나서는 것이니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을 굴리다가 대낮에 두만강을 넘기로 했습니다. 밤보다는 낮에 국경 경비가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강 지점은 무산읍에서 30리쯤 되는 새골리 마을 앞이었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으로는 중국의 류신촌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었고 진호가 그 마을 사람들을 잘 안다고 해서 택한 자리였습니다. 강이 얕아 깊어야 배꼽까지밖에 차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2월인데도 강은 아직 얼지 않았습니다.
도강 지점까지 나아가 주위를 살펴보니 100m쯤 되는 거리에서 경비대 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때다. 건너자. 소리를 지르고 일행과 함께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12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지만 찬 줄도 몰랐습니다. 허겁지겁 뛰어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일행이 모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경비대가 뒤늦게 쫓아왔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뒤였으니까요. 수림 속에 들어가 불을 피우고 옷을 말렸습니다. 진호를 마을로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남의 나라 땅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처녀들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슬어슬해질 무렵 진호가 소형 트랙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중국 청년이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무서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게 된 사연을 말하고 처녀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음식도 권하고 술도 권했습니다. 떠나올 때 그 중국 청년이 제 손에 중국 돈 500원을 쥐어줬습니다. 수고비라며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500원을 손에 쥐는 순간의 감정이란 지금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중국 돈 100원이 조선 돈 3,000원쯤 됐으니 500원이면 조선 돈 15,000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저는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사히 집까지만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도중에 경비대에 걸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이한테는 단속이 덜하니 저는 진호에게 돈을 감추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깊은 야밤이었습니다. 옷을 벗어 손에 들고 어두운 강물에 들어서는데 차가운 물이, 어둠이, 두려움이 한꺼번에 몸을 덮쳤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발 진짜로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소서. 아니, 꼭 하느님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이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고 빌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와 진호, 두 빨치산 대원은 경비대에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집을 떠나 돌아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 수명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저도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가져온 돈은 재혁이와 진호에게 나눠주고도 저에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1999년 설을 그렇게 쇠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중국에 갔던 기억은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없겠나.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운수 좋은 건지 일은 또 생겼습니다. 청진 사람들인데 중국에 가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친척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찾아만 주면 중국 돈 5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31살 아주머니였는데 고난의 행군 때 남편을 잃고 더는 살아갈 길이 없어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급히 앓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흘치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말이 사흘이지 실제로는 한 주일은 걸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돈에 환장했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두 번째 도강을 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처음과 같았지만 이번엔 고생이 훨씬 심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한 여자가 여름 신발을 신고 나온 겁니다. 눈 쌓인 길을 걷다 보니 발이 꽁꽁 얼어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떼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신발을 벗어 그 아주머니한테 신겨주고 저는 맨발로 10리 가까운 눈길을 걸었습니다. 중국 집까지 겨우 도착했을 때 제 발은 물집 투성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아주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 그 광경을 본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도깨비 같다고 하더군요. 중국 친척을 찾아주고 아주머니는 보내고 나서 두 번째 도강에서는 700원을 얻었습니다. 돌아올 때도 어둠을 이용해 2만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언 채로 치료받으며 한 주일 만에 대학으로 돌아갔는데 물론 비판도 받고 욕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혁이가 또 끌어들였습니다. 역전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꽃제비 처녀 셋이 중국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꽃제비란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역전 대합실이나 거리에서 빌어먹으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혁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후두두 뛰는 것 같았습니다. 21살, 셋, 모두 인물이나 몸매나 아까운 처녀들이 꽃제비 신세라니. 그런 처녀들을 중국으로 보낸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릿속에서나 돌아가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책임질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무지막지한 세상에 짓밟히다 피어도 보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 아닌가. 지금은 싱싱해도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실컷 가서 부디 잘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처녀들은 조선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며 수중에 있던 돈을 전부 털고 입을 수 있는 옷가지들까지 팔아 술과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먹고 죽자! 살아서 꼭 좋은 날 보자요. 길에 꼭 살아서 가자. 최후의 만찬이랄까요. 다음날 도강길에 나섰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하지 않고 30리를 꼬박 걸었습니다.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나마 경비대들이 비를 피해 숨어버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강 앞에 섰을 때 두만강은 이미 흙탕물로 변해 세차게 흘렀습니다. 저는 물살이 잔잔한 곳을 찾아 100m쯤 더 올라가 적당한 곳을 골랐습니다. 지형과 주위를 살펴본 다음 일행을 데리고 강에 들어섰습니다. 못 건너가겠어요. 물이 너무 세요. 나만 꼭 잡으라. 요 앞만 들어가면 물이 알차지니까니 내 손 꽉 잡고 건너자. 제가 제일 위에 서고 그 뒤를 처녀 셋이 손을 잡고 따라오는 시기였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쳤습니다. 처녀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어지간히 긴장했지만 제 표정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두만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정말이지 대낮에 비를 맞으며 30리를 걸어왔는데 그 긴 길 어디에도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도강에서는 중국 돈 1,000원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화룡 시내까지 들어가 오래 찾지 못했던 먼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시내 구경을 하고 친척들한테 1,000원을 더 받아 며칠 만에 귀로에 올랐습니다. 경비대의 식사 시간과 교대 시간을 계산해 두만강을 건너는 시간을 정하고 번개같이 동작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3번 모두 하늘이 도운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중국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조선에서 배워온 것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전만 믿다가 진실을 대하고 보니 내가 이제껏 속아서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는지, 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못 살면서 외국 원조에만 의지해야 하는지, 대학 강의실에서는 절대 꺼낼 수 없는 의문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들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직 세상을 다 알기엔 멀었고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와 이제는 공부나 알심 있게 해서 내가 바라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 맛을 들이면 떼기 힘들다고 한번 깨진 의문은 다시 봉해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조선 안에서 제 두 눈으로 보아온 현실과 강 너머 중국에서 처음으로 본 세상 사이의 간극은 이미 제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무언가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3번의 도강이 끝난 후 한동안은 비교적 순조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해 겨울 방학, 큰 누이 소개로 처녀선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형태의 처녀였습니다. 말이 있기 무섭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양측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2000년 2월 16일에 약혼식을 올리고 3월 21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곧이 풀리지 않는 법이더군요. 대학교 4학년이 된 1월 초 저는 청진 근방의 바닷가 마을에 해삼을 구하러 갔습니다.
공부보다 장사에 눈이 가 있던 저답게 방학 되면 이것저것 수완을 부려보던 참이었습니다. 떠날 때부터 몸이 오싹오싹했지만 감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건강한 몸이었으니까요. 현지에 도착해보니 해삼은 신통치도 않고 값도 비쌌습니다. 그만두기로 하고 청진으로 돌아가려는데 오전 내내 기다려도 차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청진까지 30리쯤 앞둔 교원리 마을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길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딸 둘, 여자 셋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장판도 없는 시멘트 바닥에 누더기 같은 이불이 펴져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라고는 정말 기가 막힐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떠날 때 도중 식사로 밥을 많이 싸왔던 터라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열이 치솟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고열 속에서 그저 누워있는데 수중에 있던 돈을 꺼내어 약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부식물도 사오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열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김치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배가 송곳에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땀만 흘렸습니다. 소달구지를 내어 리병원으로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의사가 외출 중이어서 청진의과대학 병원으로 의뢰서를 끊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버스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길에서 병원까지 1km 남짓한 길을 그 아주머니가 저를 업어서 데려갔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는 장티푸스로 인한 천공복막염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고 4시간의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돈이 없었더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겁니다. 이후 병원에서 1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1주일 만에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큰 누이가 병원으로 와서 퇴원할 때까지 곁에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대학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진 데다 6달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말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1년 후에 다시 와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 후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 속에서 운명은 조용히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2월 8일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막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기수네 집입니까? 난 동무인데 기수 만나러 왔습니다. 방 안에서 들어보니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누가 찾아왔다고 알려주기에 나가보니 초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남기수 리재혁이를 알지? 널 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체포장과 신분증을 꺼내놓았습니다. 신분증을 보니 군 검찰소 예심원이었습니다.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우겨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심원이 권총을 꺼내며 도망치거나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끌려가는 모습을 두 분이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저는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소로 압송되고 나서야 구체적인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리재혁이 저와 2번 거래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 여자들을 계속 넘겨보내는 일을 해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여러 사람과 접촉하다 보니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우 같은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위부에서 일하는 친척을 발동해서 자수라는 명목으로 자기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몽땅 불어버린 겁니다. 북에서는 자수하면 관대히 처리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는 묘하게 빠지고 대신 남들을 전부 물어 맺힌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재혁이와 접촉했던 5명이 모두 붙잡혀 갇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너절한 인간을 저주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저는 일명 인간동물원이라고 부르는 안전부 구류장에 3달 동안 갇히게 됐습니다.
물론 제게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길을 걷게 한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법이 공정하다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면이 있고 뇌물이 있으면 응당 처벌받아야 할 사람도 빠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 걸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구류장 10개 감방 중 5호 감방에 갇혔습니다. 5호 감방에는 죄수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도강죄, 구타죄, 협자범, 강도범, 하나같이 우악스럽고 포악한 자들인데다 철창 속에서 이미 9달에서 1년씩 버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말 그대로 저승사자들 같아 보였습니다. 위생 설비라고는 조그만 수도꼭지 하나에 변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은 어떤 난방 설비도 없는 나무 널빤지 냉돌 바닥이었습니다. 먹는 것이라고는 밀쌀의 통강냉이, 거기에 매철콩을 섞은 반 공기가 되나마나 한 밥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먹고 추운 데서 떨며 새우잠을 자고 목욕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참기 어려운 건 구류장 규율이었습니다. 2줄로 맞추어 하루 종일 2손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졸거나 말을 했다가는 기합을 받았습니다. 기합이란 간수들이 때리는 것 외에 죄수들끼리 서로 때리고 치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번 당하면 머리가 터지거나 모두가 쓰러져야만 그만뒀습니다. 저는 말을 잘 듣지 않아 여러 번 기합을 받았습니다. 제가 5호 감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로 구류된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격식이 필요했습니다. 감방장이 간수에게 선생님, 제5호 감방은 밥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간수가 먹어라 할 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없을 때 먹으면 밥을 모두 빼앗기거나 10명 전원이 철창에 매달리는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작 제 앞에 밥그릇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줄까 하는데 감방장이라는 자가 나보고 밥을 자기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새 죄수가 들어오면 마땅히 한두 끼쯤은 오랜 죄수들에게 밥을 고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임마, 밥 보내라는데 뭘 해? 이 새끼 빨리 보내지 못하겠어. 죽고 싶어 안달이 났는 모양이네. 맙소사. 허리 부러진 승냥이 같은 자식이 나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야, 형님은 허약자 같은데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이 밥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어. 그렇게 대꾸하고 아는 사람 앞에 밥그릇을 놓아줬습니다. 순간 모두가 왁 하고 달려들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숟가락도 자루가 잘려나간 것들이었습니다. 구류장 안에서는 숟가락 자루조차도 흉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전부 손잡이를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숟가락들이 밥그릇 위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모양은 먹이를 놓고 달려드는 짐승들 같았습니다. 가마,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데 그들도 따져보면 나와 조금도 다름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참으려 했지만 밥을 다 먹고 나자 감방장이 저를 제일 냄새나는 변기통 옆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죄수는 들어오면 처음에 변기통 옆에 앉으며 다른 새 죄수가 들어올 때까지 바닥 청소와 변기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청소야 모두가 돌아가며 하는 게 순서지. 그러자 건강해 보이는 죄수 한 명이 나섰습니다. 꽃새끼 말짱한 새끼구나야. 이 새끼 너 좀 죽어보겠어. 감방장이 다가와 앉아있는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일어서면서 저도 한 대 먹이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헛개비처럼 벌렁 나가 넘어졌습니다. 감방이 때리고 치고받는 소리로 쿵쿵거렸습니다. 간수가 즉각 달려와 제 손을 철창 사이로 내밀게 하더니 권총 소재대를 뽑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몇 대 맞았더니 손등이 단번에 피가 터지고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구류장 입소식이었습니다. 구류장에서 지내면서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위생 작업을 하라고 할 때면 모두가 옷을 벗고 이를 잡았습니다. 몸에 이가 어찌나 많은지 손톱들이 금방 새빨개졌습니다. 머리를 깎은 사람, 기른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모두가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은 몰골들이었습니다. 갈비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 확이 푹 꺼져 들어가 원숭이 같은 몰골들이었습니다. 맞아서 퍼렇게 된 사람.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때도 시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 사람.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사람. 그곳은 정말이지 인간 동물원이었습니다. 원래 동물원이라 하면 여러 짐승들을 가두어 두고 구경시키는 곳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물원의 동물들은 그 자신들이 살아가기는 그리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던 동물원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이곳에 데려다 구경시키면 슬퍼하고 불쌍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우스워 눈물을 흘리며 웃을지도 모릅니다.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복수의 심정이 저절로 불타올랐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죄가 확인된 죄수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저도 결국은 재판 후에 머리를 깎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먹고 자며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문에서 저는 거의 모든 것을 부정했고 때로는 정당성까지 내세우며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남기수, 너 리제와 새끼네 같이 조선 처녀 5 중국에 넘겨주고 돈 받지 않았어? 아닙니다. 전 고조 재혁이 부탁만 받고서리 보초만 서줬습니다. 리재혁과 맞대면 시켜주시라요. 전 죄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버티면 거짓말을 한다고 때렸습니다. 그러다 힘이 지나면 또 가두어 두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사건 처리가 석 달이라는 긴 기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해가 아버지 환갑되는 해였습니다. 3월 20일로 예정됐던 아버지 환갑이 저의 체포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철창 속에 넣고 무슨 기분으로 환갑상을 받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시기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 없는 살림에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쓰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약혼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0년 3월 30일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 보석으로라도 저를 석방시키려 하도 애쓴 덕에 석방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잠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약혼녀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때 그 참담했던 심정을 어찌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위로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 왜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하나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더라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줬을 텐데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역겹기만 해서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갑자기 철수되어 구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부모님과 약혼녀는 저녁에 음식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는 너무 상심해 기절하셨고 약혼녀도 너무 슬피 울어 겨우 진정시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감방으로 돌아와서도 가슴에 서린 불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같은 감방 동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까지 하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2000년 4월 27일 드디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형기를 받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부칙 45조 2항 인신매매죄. 한 명이 15년, 2명이 10년, 한 명이 13년. 그리고 저는 6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 다른 사람들의 가족은 음식 꾸러미를 들고 와 울며 불며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우리 집 식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안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느낀 그 서러움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구류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서글퍼졌지만 복수해보려는 심정은 배로 높아졌습니다. 동무들이 근심 어린 눈길로 바라볼 때 저는 아무 일도 아닌 척 웃었지만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 말고 잘 있으라 구류장 동창들이여. 언제인가는 오늘의 이 일을 피눈물로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뒤늦게 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 출혈로 4월 22일 저녁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닷새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못난 아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끝내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서 숨지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종일토록 음식도 먹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 나의 아버지. 한 생을 수령과 당에 충실한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아버지.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들을 위해 눈을 감지 못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내가 받은 형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 인신매매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답게 사는 것은 권리입니다. 제 나라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제 나라는 아닐지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물론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 누가 뭐라 해도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을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2000년 5월 7일 저는 드디어 암흑이 기다리는 제12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군 정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화소로 떠나기 전날 밤 작은 방 안에 어머니와 동생들, 삼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해야만 했습니다. 오마니, 나는 죽지 않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올 터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라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떠나는 자가 남은 자들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차와 자동차를 갈아타고 몇 시간 만에 도착한 교화소는 겉모습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5m는 좋게 될 콘크리트 담장이 빙 둘러쳐져 있고 그 위로는 전기 철조망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교화소 대문은 굉장히 큰 철문으로 전기로 열리고 닫혔는데 수인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함인지 그 소리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담장 리 귀퉁이에는 자동총을 휴대한 경비대가 주야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죄인이었기에 접수 과정도 영수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인원 7명 접수, 수용자 인계 영수증에 도장 찍으라오. 보안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보안원이 킥 하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지 뭐. 물건 들어오면 영수증 끊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부터 반항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어떻게 사람을 짐승처럼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화소 안에 들어서니 일하러 나가는 죄수들 30여 명이 줄을 지어 마주 나왔습니다. 화목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옷은 말할 나위 없이 헐었고 쇠사슬로 연결된 끌바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한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났습니다. 신입이구만. 이제부턴 자네도 마소 신세야. 앞에 있던 늑수그레한 죄수 하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아룽아룽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마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저런 생활을 하게 되겠구나. 내가 들어가 있던 사회안전성 제12교화소는 모두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과는 본소, 2과는 동광생산지, 3과는 짐승 방목, 4과는 감자 농사와 원목 체벌이 기본이었습니다. 당시 12교화소의 수용 인원은 약 2,5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입반에서는 저녁에 잠잘 때까지 줄을 맞추어 앉아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화생활 준칙, 위생 준칙, 인민보안원에게 지켜야 할 예절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죄수들에게는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이따위로 배워가지고 어디 나가겠어? 오늘 밤 불침번이다. 감시하던 보안원이 책으로 죄수의 머리를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신입반 생활에서 제일 잊히지 않는 것은 감자 종자를 나르던 일입니다. 죄수 한 사람당 30kg짜리 종자 마대를 지고 60도 경사의 300m 산길을 하루에 5번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헌옷을 걸치고 한 줄로 길게 늘어져 무거운 마대를 쥐고 산길을 한 치씩 기어오르다 보면 나도 과연 사람이 맞긴 맞는가 싶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노예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보다 작은 밥 아닌 밥 덩어리를 한 개씩 먹고 그런 고역을 하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자동총을 쥔 경비대들이 앞뒤 중간에서 마구 몰아댔습니다. 동무는 혹시 대학 다녔댔지? 나도 사범대 다녔어. 우리가 어떻게 이 꼴이 됐냐? 옆에서 비틀거리던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이지 죽지 못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15일간의 힘겨운 신입반 생활을 간신히 이겨내고 사과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사과의 수용 인원은 약 250명가량이었습니다. 군의반에 배치되어 나무 폐기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화목조가 날라오는 나무를 도끼로 패어 밥을 짓고 온도를 덮이는 데 필요한 화목을 보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과로 배치된 지 보름 만인 6월, 어느 날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교화소에는 열병이 돌아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화소는 인민보안원의 승인 없이는 약을 쓸 수 없어서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도 보안원에게 잘못 보인 죄수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복이 있었던지 담당 안전원이 처음부터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동무, 눈빛이 살아있구만. 위생원 불러서 집중 치료하라오. 죽이기엔 아까운 놈이야. 먹지도 못하고 고열 속에서 11리를 앓으며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배려 덕에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안전원은 회복된 저를 취사장에 배치해 주었고 근 열흘 동안 일하며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안전원이 저를 불러 건강 상태며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잡부조장을 인계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잡부조장이란 전체 과의 규율을 책임지는 죄수를 말합니다. 총적으로 볼 때는 과 안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습니다. 죄수들은 잡부조장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일체과의 규율과 인원 상태 점검, 학습, 일과, 생활을 모두 통제했으며 밥 먹을 때도 취사장에서 단독으로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해 7월 2일 국가로부터 대사령이 내려왔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들이 너무 많으니 다 수용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인연을 감형받았습니다. 먼저 잡부조장으로 있던 사람이 석방되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잡부조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잡부조장이 되고 보니 과의 실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방은 통나무로 지은 귀틀집인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와장도 썩고 바람에 날려 비가 오면 그대로 새는 지경이었습니다. 감방은 감방대로 한심하기 그지없어 이와 빈대, 바퀴가 우글거렸습니다. 아무리 죄수들이라 해도 이런 외양간 같은 데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죄수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던 규율 생활부터 조금씩 늦추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감방에 들어와서까지 줄을 맞추고 앉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보안원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죄수들도 저를 칭찬했고 그에 따라 저의 위신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먼저 감방 수리를 제기했습니다. 승인이 나자 직접 쇠 장대를 들고 기울어진 감방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진 벽체를 잭으로 뜨고 바로 세우고 썩은 나무는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진흙과 톱밥, 석회를 섞어 벽을 미장하고 다음으로 지붕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석회가 부족하자 저는 석회를 자체로 구워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과에서 반신반의하면서도 승인해 주었고 여러 죄수들과 힘을 합쳐 결국 석회 자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야, 이건 말이 되네. 우리가 익게 할 수 있던 사람이었구만 기래. 한 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낸 일이었습니다. 석회를 구워내자 온 미장을 하고도 남아 감방 회칠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재기를 들여와 판자와 각재를 만들어 지붕을 새 지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독실을 만들었습니다. 해충 때문에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 죄수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으니까요. 잡부조장 동무, 어젯밤엔 평생 처음으로 이랑 안 긁고 잤습니다. 기거만 해도 사람이 사람 같소.
여러 차례 제기한 끝에 허락을 받아 작고 아담한 습식 소독실을 만들고 매일 교화반별로 옷과 침구를 소독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감방의 면모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교화소와 구류장은 다릅니다. 구류장에 갇힌 죄수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해 동물원이라 한다면 교화소의 죄수들은 밖으로 내몰려 일을 하니 방목되는 짐승이나 같습니다. 교화소 죄수들은 높이 10cm, 너비 7cm 되는 콩밥 덩어리를 먹으며 일하러 나가서 풀이건 나무, 뿌리건 열매건 무엇이든 먹을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주워 먹어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합니다. 길을 가다 나달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면 얼른 주워 입에다가 넣습니다. 오죽하면 양배추 뿌리까지 날 것으로 먹겠습니까? 경비대 둘에서 셋이 자동총을 들고 죄수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합니다. 반항하거나 도망치는 죄수는 즉석에서 사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수도 사람입니다. 교양되고 개조되어 참답게 살라고 교화한다 하면서 이런 생지옥에서 몇 명이나 살아나 진정으로 교화될 수 있겠습니까? 교화소 안에서는 이런 말이 통했습니다. 남에 대한 동정이 자신이 빠지는 함정이다. 죄수는 남을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뒤늦게 몸으로 배웠습니다. 배고파하는 수용자에게 밥을 여러 번 가져다 먹인 사실이 승냥이 같은 신보의 다른 죄수 눈에 띄었습니다. 모아놓은 동지, 잡부조장 동무가 밥을 뒤로 빼돌립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 고자질로 저는 잡부조장 자리에서 8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상금을 노리고 고자질한 그 인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치밀지만 그것이 그곳의 현실이었습니다. 나무 폐기조로 내려와 며칠 고생하다가 이번에는 담당 안전원의 추천으로 군의반을 총 책임지는 조장이 됐습니다. 군의반 조장이란 잡부조장과는 달리 과 안의 일상적인 잡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군의반을 이끌고 여러 일을 처리하며 6개월 가까이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쌀을 가지러 본소에 내려간 사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화목조에 나갔던 죄수 한 명이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못 가서 붙잡혔지만 연대 책임으로 저는 다시 철직되어 낙후자반으로 내려갔습니다. 낙후자반이란 교화소에서 죄를 짓거나 생활을 잘 못하는 죄수들을 모아놓은 교화반으로 제일 힘든 일만 골라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5개월을 더 고생하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낙후자반에 있던 그 기간에 잊히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 작은 주머니를 들고 취사장 지붕에 널어놓은 언 감자를 훔치러 갔습니다. 취사장 담장을 뛰어넘고 굴뚝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언 감자를 주머니에 쑤셔 넣다가 취사장 죄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야! 저기 도둑놈이다! 저놈 잡아라! 고함 소리에 놀라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니다 낮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지붕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 작은 창고가 판자로 만든 사채실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붕 판자가 썩어 있어 제 몸무게를 못 이기고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발 밑에 무언가 물렁물렁한 것이 밟히는 순간 예감이 오싹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죽은 시체가 발 밑에 있었습니다. 모두 내구였습니다. 우와! 혼비백산에서 죽어라 도망쳤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후 난로불에 언 감자를 구워 먹으며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기에 훔쳐온 언 감자는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화 생활 2년이 흘렀습니다. 교화소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는 또다시 3년의 대사령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교화소 문을 나서면서 저는 침을 뱉었습니다. 죽어도 이런 곳은 다시 오지 않겠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과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02년 1월 11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만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설 때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달려 나오시고 친척 형제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왔구나. 진짜로 살아왔어. 지옥 같은 곳에서 진짜로 살아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친척들과 형제들이 몸보신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별일 없이 석 달이 흐르자 몸은 교화소로 가기 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 형편은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사 일을 그만두셨고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매부는 중학교 교원이었는데 그 시절 교원 대우가 형편없어 생활이 많이 곤란했습니다. 동생은 중고품 장사를 조금 해서 그날그날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거기에 저까지 와서 얹혀 살자니 동생의 작은 어깨에 너무나 큰 짐이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온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장마당에 나가 떨다가 저녁이면 지쳐 쓰러지는 동생의 모습을 볼 때면 오빠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죄스러움의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저는 다시 결심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골동품 한 점을 가지고 혼자 두만강을 건너 중국 화룡시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녁 9시에 강을 건너온 밤을 걸어 새벽 5시까지 120리를 돌파한 것입니다. 화룡시에서 아는 사람들과 연계해 골동품을 팔아 중국 돈 1,000원을 받았습니다.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두만강 강가까지 왔는데 검사를 2번 받았지만 2번 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려 빨치산 전법으로 두만강을 건너 무사히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가져온 돈 절반은 물건 임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집 살림에 보탰습니다. 5번째 중국행은 구류장에서 알게 된 형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나이가 저보다 많은 도강 선배였습니다. 구류장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맺은 우정이었는지 한 그릇 밥을 놓고 서로 권하던 사이여서 그런지 아무튼 그는 저의 좋은 형님이었고 저는 그에게 귀한 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저는 그 형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다가 강제 송환된 2명의 여성을 데리고 5번째 중국행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시집까지가 아이까지 낳고 살았는데 공안에 붙잡혀 조선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이라고 돌아와도 맞아줄 따뜻한 사람도 없는 그들인데 중국에 두고 온 자식과 남편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중국에 있어요. 남편도 거기 있고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를 어찌 잊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아주머니 둘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 도보 행군으로 화룡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잘 아는 중국 사람에게 부탁해 여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은 예상대로 잘 되어 여자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는 중국 돈 1,000원을 나누어 가진 후 귀로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만강 옆까지 왔는데 경비가 너무 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들어가 조선 쪽을 감시하며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풀숲에 들어가 잠을 자고 밤에 나와서 감시했습니다. 날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건너갈 틈을 찾지 못할 만큼 경비가 어찌나 빈틈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어두운 때를 타서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 벼랑으로 기어올라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6번째 중국행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번 일행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을 찾겠다는 40살 아주머니 1명, 중국에서 살다 나온 그의 37살 된 여동생 1명, 그리고 우리 마을의 13살짜리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이야기는 따로 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오빠, 언니들과 사는 막내였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그 집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막내딸만이라도 중국에 보내주세요. 돈은 안 받겠으니 그 아이만이라도 중국에서 양딸로라도 들어가 부디 잘 살게 해주세요. 오죽 생활이 어려우면 멀쩡한 정신으로 자식을 남의 나라에 보내겠다고 결심하겠습니까? 사실 제게는 13살짜리 아이를 어디든 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에 짓밟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 아닌가 싶어 데리고 가서라도 운수가 좋으면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도로 데리고 나오려는 생각으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날 형님은 그 아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네가 정신이 빠지면 빠졌디. 이런 아새끼를 어디를 데려온다고 기러냐. 인정만으로는 일 못해. 이제 무슨 일을 치는가 두고 봐라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국경 경비가
전례 없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부득불 안전 통로인 산길로 애둘러 가기로 했습니다. 무산에서 출발해 근 100리를 어렵게 돌아 도강 장소에 이르니 그곳은 사람이 붙을 수 없는 절벽과 절벽의 기울기가 거의 80도인 가파른 골짜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내려 쌓인 눈으로 미끄럽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150m 벼랑으로 거침없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곳이었기에 경비대도 드물게 순찰만 했습니다. 우리가 절벽에 도착한 것은 밤 12시쯤이었습니다. 일행에게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 골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으로 쌀이나무, 가시나무 같은 약한 나무들이 듬성듬성 나 있었고 풀 이끼와 벼랑뿐이어서 발붙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앞서 나가며 몇 발자국 옮기면 그 뒤에 여자가 따라 내려오고 그 뒤에 형님이 서서 여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간난신고하여 벼랑을 겨우 내렸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100m쯤 내려와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발자국을 찍으면서 일렬 종대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서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절벽을 내려오는 동안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겨울 신발도 아니고 여름에 신는 편리화를 신고 있었는데 발이 얼어 겨우겨우 걷는 형편이었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이 아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한겨울에 신발 한 짝으로 어떻게 100리를 걷는단 말입니까? 저는 그 아이한테서 눈에 젖은 양말을 모두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일행 모두에게서 양말을 한 켤레씩 벗겨 네 켤레를 겹쳐 신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좀 나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위험한 구간을 빨리 빠져나가야 산길로 붙을 수 있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됐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 그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백열이 생눈길을 헤치며 강행군을 하다 보니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가고 또 갔습니다. 두만강 옆에 미리 알고 있던 중국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몹시 당황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중국 변방 부대가 계속 순찰을 하고 마을에 상시적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5명씩 무리를 지어 들어오면 자기네도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날따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밥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마을에도 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중국 한족 노파가 우리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선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왔고 이미 와 있던 경찰 둘이 우리를 뒤쫓았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악을 쓴단 말입니까? 우리 일행은 한 패의 중국인들과 2 경찰에 쫓겨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굶주리고 지쳤어도 빨치산에 이골이 난 우리들을 그들이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돼지 같은 몸으로 겨우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던 사람들이 끝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추적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도 맥이 빠졌습니다. 불을 피워 젖은 신발을 말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헤매다가 숲속에서 나무를 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보니 중국인 조선족 한 사람이 큰 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막을 짓고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해다가 시내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 때까지 나무를 패주겠다고 하고 그 대신 먹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선에서 오셨구만. 나무 많이 패야 하는데 혼자 하자니 힘에 부쳤소. 정말 일할 수 있겠소? 일 없습니다. 힘쓰는 일하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밥 한 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죽을 길이 생기면 살 길도 생긴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여자들은 쉬고 남자들은 하루 종일 나무를 팼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나무까지 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녁밥을 든든히 먹은 후 우리는 다시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어 30리쯤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나른해져 졸고 졸면서도 눈이 내린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여자들 손을 한 명씩 쥐고 5m 간격으로 사이를 두고 그들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손을 잡고 교대로 졸면서 걷고 또 걷는 길, 운명이 달린 길이기에 우리는 주저앉지 못했습니다. 끝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데려온 여자들을 용정 친척집까지 무사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자식이 없이 지내는 늙은 내외를 찾아내어 큰 도시에 보내 공부시키기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든 나머지 며칠 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실수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시내 구경을 나왔던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자질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상금을 타먹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이미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라 해서 같이 갔는데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체포되어 변방부대에 넘겨졌으며 조선으로 이송됐습니다. 무산군 보위부에서 20날 동안 잡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친척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잡혔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만 20이틀 만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허약해진 몸을 끌고 집까지 돌아왔을 때 집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안전원과 함께 우리 집에 왔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데리고 갔던 그 아이가 다시 두만강을 넘어 돌아오다가 조선 경비대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부에서 위협하고 신문하자 겁에 질린 아이는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다 말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큰 도시로 간 줄 알았던 아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까? 저는 새벽녘이 되어 조용한 기회에 그 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들어보니 사연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중국 사람은 아이를 며칠 집에 두고 쉬게 한 다음 베이징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무서워 못 가겠다고 떼를 쓴 것이었습니다. 안 가겠다는 아이를 어떻게 강제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까지 나와 조선으로 건너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를 잡는 거야? 우리가 가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너도 잘 알잖냐?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을 너는 네가 안 가겠다고 뿌리치고 왔으니 너 때문에 나는 이제 억해한단 말이냐. 하소연했지만 그것은 한갓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아이가 안전부에서 이미 다 말해버린 이상 이제 저는 조선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번에도 교화소를 다녀온 몸이고 이번까지 잡히는 날에는 더 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인정에 너무 깊이 빠지면 그 인정 때문에 손해를 보며 나중에는 생명까지 좌우된다는 것을. 이렇게 되어 저의 두만강 행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하고 남의 나라로 건너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가서 나 혼자 몸으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제 나라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내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도록 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부밖에 몰랐던 순진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이 길로 걷게 한 장본인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당에서는 입만 열면 어머니 조국, 어머니 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로 도망쳐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과연 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은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 말을 남겨두고 저는 어두운 새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다시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두만강을 건너면서 저는 오직 가족의 무사만을 빌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하늘이나 알 일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선 다음 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름에서 기자를 빼고 명자를 넣어 명수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두려웠기 때문이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다였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들어왔으나 갈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척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친척이지 저를 돌봐줄 능력도 여건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생각 끝에 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었고 지켜주었고 늘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보다 남이 낫다는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듯 싶었습니다. 조선에서 건너올 때 사향 20g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팔아 중국 돈 1,000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 동안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말이나 배우면서 중국에서 살까? 그러나 중국 땅에서는 살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연변지대에서 살기는 더욱 곤란했습니다. 때도 없이 검사를 하고 호구 조사를 합니다. 중국 호구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들키기만 하면 끝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은신 생활은 숨막히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집 안방 한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낮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눈이 떠졌습니다. 쫓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시절처럼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왔던 조선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갑고도 고마운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와 연락을 이어가며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봐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저에게 있어서 모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험에서 성공하면 살고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으로 건너가 살아갈 기틀을 마련하고 내가 당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사실을 공개해 눈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겠다. 그것이 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헤매던 중에 그 연락이 닿은 사람과 함께 뜻밖의 방식으로 한 가지 일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선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떠나기에 앞서 우리는 서로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조선 땅을 다시 밟는 감정은 표현하기 어려우리만큼 이상했습니다. 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경비가 조밀한 국경을 다시 넘어 행동을 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위하여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조심성을 가지고 조선 땅에 거의 600리를 왕복했습니다. 다시 두만강을 건너 화룡해까지 도착한 후 지금은 중국의 큰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믿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면 그가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처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제 옆에 있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땅 어딘가에 숨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안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인생 행로를 결정한 이상 그 행로를 따라 굽힘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정상에 오르면 저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가 보아온 것들을, 제가 겪어온 것들을 세상을 향해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꿈으로 보이는 7년. 이런 제목을 달고 독자 여러분께 저의 7년간 생활을 사실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글을 쓰면서 표현력이 약하고 글귀가 맞지 않는 결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글을 마지막까지 보아주시고 저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의 저 북을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